세상에, 저 사람 괜찮은 거야? 완전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데. 뉴욕 이스트 빌리지의 좁은 골목길에서 행인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가장 권위 있는 미식 평론가 파비오 벤투리가 작은 한국 식당에서 휘청거리며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 차분하고 우아하던 그의 두 손은 마치 파킨슨병 환자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 좀 주세요. 그가 간신히 말을 이을 수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30년간 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만 평가하며 무수한 셰프들의 운명을 손가락 하나로 좌우해온 미식계의 황제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를 이토록 충격에 빠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음식이 그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지나가던 관광객이 궁금해했지만 파비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정성이라는 조그만 한국 식당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간판은 낡고 오래되었으며 외관은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서 파비오는 그의 미식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무언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평생 최고급 식자재와 정교한 플레이팅, 완벽한 와인 페어링으로 무장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해온 그가 작은 한국 식당에서 맞닥뜨린 것은 단순한 맛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미식 철학 자체를 흔들어 놓은 강렬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파비오 벤투리의 이 충격적인 한국 식문화 체험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파비오 벤투리의 놀라운 한국 식문화 체험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파비오 벤투리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미식 저널 구스토 이탈리아노의 수석 평론가로 30년간 활동해 왔지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 머물며 미국 동부의 새로운 미식 트렌드를 취재하는 중이었습니다. 뉴욕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10곳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 한 달간 머물며 촘촘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죠. 물론 기사 내용은 독자들이 기대하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맛, 예술 작품 같은 플레이팅, 수백 달러의 가치가 있는 희귀 식재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최고의 셰프들의 독창적인 요리 기법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밤 호텔로 돌아올 때마다 가슴 한켠이 공허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완벽했지만 동시에 모든 음식이 예상 가능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로마에서도 파리에서도 도쿄에서도 뉴욕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은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계화된 미식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공식에 따라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30년간 추구해온 미식의 진정한 의미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자랄 때 제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단순한 파스타. 한 접시가 주는 위로와 행복을 요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매일 밤 호텔 미니바에서 꺼낸 위스키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방에서 내려다보는 맨해튼의 빛나는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식당 리뷰 스케줄에 없는 곳을 가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항상 예약된 테이블과 메뉴, 그리고 가이드북의 별표를 따라다니는 삶의 작은 일탈이 필요했던 걸까요? 호텔 컨시어지에게 맨해튼에서 가장 흥미로운 숨겨진 식당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텔에서 15분 거리에 작은 한국 식당이 있는데 현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하지만 벤투리 선생님 같은 분이 가기에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주소를 물었고 바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택시는 화려한 맨해튼의 메인 거리에서 점점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는 번화가에서 벗어나 조금은 어둡고 한산한 지역으로 접어들었죠. 평소라면 이런 골목길에 내리는 것을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고 수백 달러짜리 메인 코스를 먹기 위해 구석진 골목길을 찾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 기사에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을밤의 쌀쌀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익숙한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입구 대신 작고 소박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정성이라는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맨해튼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피자 가게, 세탁소, 작은 식료품점,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소리가 울렸고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아늑했지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비하면 매우 소박했죠. 테이블은 10개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고 손님들은 대부분 젊은 아시아계였습니다. 그들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찬 식탁을 즐기고 있었고 그 활기찬 분위기가 묘하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를 띤 젊은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리에 앉자 수진은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메뉴판은 간단했고 대부분의 요리 이름이 저에게는 생소했습니다. 비빔밥, 갈비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탈리아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평소 미식 평론가로서의 습관대로 메뉴판을 자세히 살펴보려 했지만 한국어 이름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어떤 요리가 이 식당의 시그니처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오셨으면 부대찌개 추천해드려요. 미국인들도 좋아하시는 맛이에요. 수진의 권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셰프의 추천 메뉴나 가장 전통적인 요리를 주문했겠지만 이날은 왠지 모르게 현지인의 추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병도 함께 드릴까요? 소주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주로 도수가 꽤 있다고 알고 있었죠. 네, 좋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문득 다른 테이블에 놓인 다양한 작은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테이블마다 메인 요리 외에도 4-5개의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고 손님들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공유 요리인가? 아니면 에피타이저 세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진이 다시 나타나 여러 개의 작은 그릇들을 테이블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이건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당황해서 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이건 반찬이에요. 한국 식당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무료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간 미식 평론가로 활동하며 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무료라는 단어는 고급 다이닝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심지어 종종 관대하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도 레스토랑은 추가 빵 한 조각, 올리브 오일 한 방울까지도 모두 계산서에 포함시켰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주문하지도 않은 5가지의 소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테이블에는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반찬은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모습이었죠. 다 드셔도 되고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무료로 리필해 드릴게요. 수진의 말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리필까지 무료라니 이건 비즈니스 모델로서 성립이 될까요? 모든 음식에는 원가가 있고 레스토랑은 그 원가에 적절한 마진을 붙여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미식 평론가로서의 직업병이 잠시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호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고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강렬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상큼하고 아삭한 식감과 함께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죠. 이어서 다른 반찬들도 맛보았습니다.
콩나물의 아삭함과 참기름 향, 시금치나물의 깔끔함, 멸치볶음의 짭조름한 맛, 계란말이의 부드러움까지. 각각의 반찬은 단순해 보였지만 맛의 밸런스와 깊이가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코스별로 나누어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여러 맛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잠시 후 소주와 함께 부대찌개가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큰 뚝배기에 끓고 있는 붉은 국물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안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소시지, 김치, 두부, 라면 등 다채로운 재료들이 한 냄비 안에 어우러져 있었죠. 조심하세요. 아주 뜨거워요. 국물부터 한 수저 드셔보세요. 수진이 조언했습니다. 국자로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불어 식힌 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고 풍부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시고 다시 부대찌개에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보았습니다. 이런 두 번째 맛은 첫 번째와 또 달랐습니다. 매운맛 뒤에 숨어있던 감칠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고 각 재료의 맛이 국물에 녹아들어 만들어낸 조화로움이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각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이 부대찌개에서는 다른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재료들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통일된 맛을 이루어내는 묘한 균형이었죠. 이 요리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반가운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부대찌개는 한국전쟁 이후에 생겨난 음식이에요.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 미군 부대 근처에서 구할 수 있었던 소시지, 햄 같은 재료와 한국의 전통 양념을 섞어 만든 음식이죠. 어려운 시절에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요리인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의 역사와 환경에 따라 발전해왔지만 부대찌개는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전쟁의 상처를 창의적으로 승화시킨 음식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냄비 속의 재료들을 하나씩 맛보았습니다. 김치의 발효된 맛과 소시지의 짭조름함, 두부의 부드러움과 채소의 아삭함이 신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떡과 라면의 조합이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탄수화물 재료인데도 식감과 맛의 차이가 확연해 새로운 경험이었죠. 더 드시고 싶으신 반찬 있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가리켰고 그녀는 곧 새로운 김치가 담긴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미식평론가로서 저는 종종 가성비라는 개념을 논하곤 했습니다. 음식의 질과 양 가격의 균형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하지만 이 작은 한국 식당에서는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반찬들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식사의 중요한 일부였고 그 맛과 품질은 결코 무료라는 단어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을 보니 4명의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 앞에는 더 많은 종류의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메인 요리를 주문했지만 모든 반찬을 함께 나누어 먹고 있었죠. 마치 작은 잔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날에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먹곤 하는데 여기서는 일상적인 식사에서도 그런 문화가 살아있다는 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식당 한쪽에 위치한 주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픈 키친 구조라 요리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는데 나이 지긋한 여성이 묵묵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엔 화려함이 없었지만 매 동작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노련함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요리사들은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듯 화려한 동작을 보여주곤 했지만 이 여성의 손길에는 쓸데없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죠.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수만 번 반복된 춤사위처럼 자연스럽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분이 사장님인가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네, 김미옥 사장님이세요. 25년 전에 한국에서 오셔서 이 식당을 열었어요. 처음엔 작은 가게였는데 입소문으로 커졌죠. 사장님 손맛을 알아보는 단골 손님들이 많으세요.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은 항상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강조하고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노출되며 브랜드를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김미옥 사장님은 25년간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요리를 해왔을 뿐인데도 단골 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요리의 가치는 화려한 스토리텔링이나 마케팅이 아닌 음식 자체의 진실성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대찌개를 다 먹고 나니 이상하게 배가 불렀습니다. 양이 많지 않았는데도 반찬들과 함께 먹다 보니 든든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디저트로 수정과 한 잔 드실래요? 서비스로 드릴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다시 서비스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물 한 잔도 계산서에 포함되는데 이곳에서는 반찬부터 디저트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붉은빛의 음료가 나왔습니다. 계피와 생강의 향이 코끝을 자극했고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정과는 한국의 전통차예요. 겨울에 특히 많이 마시지만 저희 사장님은 계절에 상관없이 손님들에게 내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수진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식사 후에 이 붉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곳의 전통인 모양이었습니다. 계산서를 요청하자 수진이 작은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대찌개와 소주 한 병에 22달러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맨해튼의 다른 레스토랑에서는 에피타이저 하나만 해도 이 가격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메인 요리와 술, 무제한 반찬, 디저트까지 포함해서 이 가격이라니. 팁은 따로 받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없거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적 차이점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김미옥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음식은 맛있게 드셨나요? 그녀의 한국식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반찬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드셨나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왔거든요. 제 말에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이탈리아! 파스타와 피자의 나라군요. 저도 언젠가 이탈리아에 가보고 싶어요. 진짜 이탈리아 음식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미식평론가로서 수많은 셰프와 레스토랑 주인들을 만나왔지만 대부분 그들은 제 직업을 알고 나면 긴장하거나 특별 대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옥 사장님은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관심과 친절함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손해 아닌가요?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상을 차릴 때 반찬이 없으면 밥상이 아니에요. 그냥 음식일 뿐이죠. 진짜 식사는 여러 가지 맛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달고, 짜고, 맵고, 신맛이 모두 어우러져야 비로소 완전한 한 끼가 되는 거죠. 그녀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도 코스별로 다양한 맛을 경험하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한국 식문화는 그것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우리 식당에 오시는 이유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정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어머니가 저희 가족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해요. 이웃에게 밥 한 그릇 더 나눠주는 마음으로요.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뉴욕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냉혹한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맨해튼에서 이런 따뜻한 철학으로 25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것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오세요. 저희 식당의 대표 메뉴인 갈비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의 초대에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미식 세계에서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음식의 본질인 나눔과 정이었습니다. 밤새 엄마의 정성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작성해둔 뉴욕 미슐랭 레스토랑 리뷰를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문장이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식재료의 품질, 조리법의 정확성, 플레이팅의 예술성, 서비스의 수준. 하지만 제 글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오늘 저녁, 작은 한국 식당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정서적 연결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제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단순한 토마토 소스 파스타의 맛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토마토 소스를 끓이시면서 파비오, 진짜 맛있는 소스는 시간과 사랑이 들어가야 해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그 시간과 사랑이 김미옥 사장님의 요리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정되어 있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방문을 취소하고 뉴욕 공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도서관에서 찾은 책들을 통해 한국의 반찬 문화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식문화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고대부터 주식인 밥과 함께 다양한 반찬을 먹어왔고 그것이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정이라는 개념이 한국 문화의 중심에 있으며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사회적, 정서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다시 엄마의 정성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었고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진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사장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다행히 구석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고 저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바로 오늘 사장님이 추천하시는 메뉴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고 잠시 후 김미옥 사장님이 직접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갈비찜을 드셔보세요. 이탈리아 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미옥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도자기 그릇에 담긴 갈비찜은 윤기가 흐르며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갈비가 푹 익어 뼈에서 살이 저절로 떨어질 정도였고 감자와 당근 같은 채소들이 함께 조화롭게 담겨 있었습니다. 향신료와 소스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 갈비찜은 저희 가족의 특별한 레시피예요. 12시간 동안 양념에 재운 다음 8시간을 더 끓여야 비로소 완성돼요.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20시간이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슬로우 푸드 전통에서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요리는 드물었습니다. 네, 시간이 맛의 비결이에요. 서두를 수 없죠. 갈비의 콜라겐이 천천히 녹아 국물의 깊은 맛을 내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젓가락을 들어 갈비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고기는 정말 놀랍게도 젓가락에 살짝 닿는 것만으로도 부드럽게 분리되었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깊고 풍부한 맛이 온 입안을 감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 그리고 마늘과 생강의 향이 은은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고기의 질감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오소부코나 프랑스의 부프부르기뇽처럼 오랜 시간 조리된 고기였지만 그 육즙과 풍미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솔직한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 뭐죠? 특별한 양념이 있나요?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어요. 좋은 재료, 정확한 시간,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성이면 충분해요.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을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양념이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미식평론가로 활동하며 수천 개의 레스토랑을 방문했지만 이런 단순하면서도 깊은 요리 철학을 가진 셰프는 드물었습니다. 현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분자 요리학, 최첨단 조리 기술,
희귀 식재료를 활용한 혁신이 중요시됩니다. 하지만 김미옥 사장님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미국인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시도하는 듯했고 김치를 먹은 후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친절하게 설명해주자 그들은 용기를 내어 다른 반찬들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점점 호기심과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적 경계를 허무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요. 그 젊은 부부는 오늘 저녁 한국 식문화의 일부를 경험하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갈비찜을 다 먹고 밥그릇에 마지막 한술을 뜨는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알렉스 모렐리,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라 트라토리아의 오너 셰프였습니다. 그는 미슐랭 2스타를 보유한 셰프로 저와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파비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점심 먹고 있어. 대답하며 그를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알렉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동네 식당에서 이탈리아 최고의 미식 평론가가 뭔가 특별한 취재라도 하는 거야. 그의 말투에는 고급 레스토랑 셰프 특유의 엘리트주의가 묻어났습니다. 음식이 정말 훌륭해. 한번 맛보는 게 어때? 제 제안에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오늘 저녁에 내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트러플 리소토를 선보일 거야. 내가 꼭 와서 평가해줬으면 해. 그럼 가볼게. 알렉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의 태도에 약간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고급 요리만이 진정한 미식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저였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아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이탈리아 레스토랑 셰프예요. 미슐랭 스타를 받은 유명한 셰프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런 분이 우리 식당에 오셨다니 영광이에요. 그녀의 순수한 반응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미슐랭 스타나 평론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음식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와 정성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미옥 사장님이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한국의 차예요. 집에서 마셔보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티백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유자차라고 해요. 유자와 꿀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차인데 감기 예방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이 작은 선물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손님에게 작은 리몬첼로나 비스코티를 선물하는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차를 선물하는 것은 색달랐습니다. 마치 다음에도 생각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 같았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맨해튼의 번화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이틀간 엄마의 정성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인 나눔과 정을 맛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가족과 음식은 깊은 연관이 있지만 한국의 식문화는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가족처럼 대하는 포용성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데 일간지 뉴욕 타임스의 음식 칼럼니스트 제니퍼 콜린스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파비오, 당신의 다음 특집 기사가 기대돼요. 어느 레스토랑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에 대한 리뷰였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작은 한국 식당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놀라운 장소가 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는 없지만 미식의 본질을 일깨워준 곳이죠. 제니퍼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오, 정말요? 어떤 곳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미식 평론가로서 저는 항상 발견자의 특권을 중요시해왔고 좋은 식당을 찾으면 특정 독자층에게만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엄마의 정성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스트 빌리지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이에요. 엄마의 정성이라는 곳이죠. 제 30년 미식평론 경력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제니퍼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식당이요? 파비오 벤투리가 한국 식당을 추천한다니 믿기지 않네요.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나요? 제니퍼, 지금까지 우리는 미식을 너무 좁은 틀에서 정의해왔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 화려한 플레이팅, 혁신적인 조리법. 물론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정성에서 저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미식의 본질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제니퍼는 메모장을 꺼내며 관심 있게 경청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나눔의 매개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반찬 문화는 특히 놀라웠습니다. 메인 요리 하나를 주문했을 뿐인데 5-6가지의 다양한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더 원하면 리필까지 해주었어요. 제니퍼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료라고요? 맨해튼에서? 맞아요. 믿기 힘들죠? 처음에는 저도 비즈니스 모델로서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김미옥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더군요. 한국에서는 식사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다양한 맛과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전체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반찬 없는 식사는 완전한 식사가 아니라는 거죠. 제니퍼는 열심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반찬은 사장님이 직접 정성껏 준비하신 거예요. 대량 생산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신선하게 만든다고 하셨죠. 특히 김치는 사장님의 할머니 비법으로 담근 것이라는데 그 깊은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제니퍼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맛은 어땠나요? 정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 비교할 만했나요? 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객관적인 조리 기술이나 식재료의 품질만 놓고 보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통해 전달되는 감동과 만족감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제니퍼, 미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는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엄마의 정성의 요리는 기술적으로도 놀라웠습니다. 20시간 동안 정성껏 끓인 갈비찜은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의 슬로우 쿠킹 요리와도 견줄만 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에 담긴 진정성과 따뜻함이었습니다. 제니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당신 같은 전통적인 미식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하다니 놀랍습니다. 이탈리아인으로서 음식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강하지만 한국의 식문화에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제니퍼는 더욱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발효기술은 특히 놀라웠어요. 김치 하나만 보더라도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독특한 발효 과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생물의 활동을 통해 깊은 맛과 건강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놀라웠죠. 김치와 장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지혜와 과학이 담긴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전통 발효식품들이 현대의학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김치는 장 건강에 좋고 된장과 고추장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요. 사실 전 세계가 건강식품으로 주목하는 것들이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일상 식단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나요?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관점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 음식의 철저한 계절성입니다. 김미옥 사장님은 계절마다 반찬이 바뀌고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이탈리아 요리도 계절성을 중요시하지만 한국의 김장 문화처럼 한 계절의 수확물을 발효, 기술로 1년 내내 즐기는 지혜는 정말 배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제니퍼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당신의 미식 철학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저 자신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식을 예술의 한 형태로 봤어요. 셰프는 예술가이고 음식은 그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미식이 예술을 넘어 인간적 연결과 문화적 표현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지 맛있는 것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만드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제니퍼와의 대화 후 저는 그날 저녁 알렉스의 레스토랑 라 트라토리아 초대를 거절하고 다시 엄마의 정성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식사뿐만 아니라 김미옥 사장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식당은 저녁 손님들로 북적였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사장님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뒀어요. 그녀는 저를 주방과 가까운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김미옥 사장님이 바쁜 주방에서 나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네요. 이제 단골 손님이 되셨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로 대접해 드릴게요. 한국의 전통 가정식을 경험해 보세요. 사장님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으로 나온 것은 맑은 소고기 국수였습니다. 이건 곰탕국수라고 해요. 소뼈와 고기를 12시간 이상 끓인 맑은 육수에 국수를 말아 만든 음식이에요.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이나 소중한 사람을 대접할 때 자주 만들죠.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맑은 색과 달리 국물의 맛은 놀랍도록 깊고 풍부했습니다. 육수에서는 고기의 감칠맛이 강하게 느껴졌지만 기름기가 전혀 없어 깔끔했습니다. 이 국물은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맑은 색인데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내는 거죠?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시간과 온도 조절이에요. 강한 불이 아니라 아주 약한 불로 오랫동안 끓여야 진국이 됩니다. 우리 할머니는 국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끓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좋은 브로도 역시 서두르지 않고 정성껏 만들어야 하니까요. 국수를 다 먹고 나자 이제 메인 요리로 한상 차림을 준비했어요 라며 사장님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과 다른 직원들이 테이블에 여러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중앙에는 불고기가 그 주변으로 10여 가지의 반찬들이 아름답게 놓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상차림이에요. 밥과 국 메인 요리인 불고기,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함께 제공되죠.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테이블 위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한 테이블에 이렇게 다양한 색과 맛, 식감의 음식들이 함께 차려진 모습은 마치 작은 미식 축제 같았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갈색, 하얀색의 다양한 색감이 조화를 이루며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음식의 철학 중 하나가 오방색을 갖추는 거예요. 5가지 색 마이너스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을 식탁에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영양의 균형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김미옥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탈리아 요리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스별로 하나씩 음식을 즐기지만 한국은 여러 맛을 동시에 경험하도록 상을 차립니다.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미식의 완성도를 추구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불고기를 맛보니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의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기는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양파와 함께 볶아 단맛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불고기의 비결은 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에 충분히 재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하죠. 양념이 고기 속까지 스며들어야 진짜 불고기 맛이 나거든요. 사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김미옥 사장님과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25년 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이야기, 처음에는 작은 그로서리 가게를 운영하다가 고향 음식이 그리워 식당을 열게 된 과정, 초기에는 한국인 손님만 있다가 점차 다양한 문화권의 손님들이 찾아오게 된 변화 등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너무 맵거나 향이 강하다고 생각할까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고기나 잡채 같은 비교적 익숙한 맛의 음식만 메뉴에 넣었죠. 하지만 점점 손님들이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 같은 전통적인 한국 음식이 더 인기 있을 정도예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식당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한국 음식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김미옥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하면서도 맛있어요. 발효식품이 많고 채소와 단백질의 균형이 좋죠. 또한 매운맛, 단맛, 짠맛, 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자극적이면서도 중독성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한 음식보다 진정성 있는 음식, 이야기가 담긴 음식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국 음식이 공유하기 좋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소셜미디어에 음식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한국의 반찬 문화나 부대찌개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는 음식들은 그런 트렌드와 잘 맞아요. 사장님의 통찰력 있는 분석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요리사를 넘어 식문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무리하며 사장님이 특별히 준비한 수정과와 함께 약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다과예요. 특별한 날에 먹는 것이죠. 꿀에 튀긴 약과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했고 계피와 생강이 들어간 수정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파비오 씨,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한국 가정에서 어떻게 음식을 나누는지 경험해 보셨으면 해요.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초대에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30년간 미식평론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셰프들과 만났지만 그들의 가정에 초대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환대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미옥 사장님의 퀸즈에 있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맨해튼의 번화가에서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서니 또 다른 뉴욕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사장님의 집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2층 주택이었고 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비오 씨. 저는 사장님의 딸 수진이에요.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어머니의 요리를 배우고 있죠.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수진이 사장님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안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자 풍성한 음식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거실은 아늑했고 한국 전통 장식품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벽에 걸린 자수작품이 눈에 띄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님의 어머니가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작품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자수를 규방공예라고 해요. 여성들이 집안에서 정성껏 만든 예술 작품이죠.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에서 손맛과 정성이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녹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에서는 김미옥 사장님의 남편 김정호 씨와 아들 영준 씨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오늘 특별한 한국 가정식을 준비했어요. 김정호 씨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아들 영준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음식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김정호 씨는 한국 음식의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중국, 일본과 교류하면서도 독자적인 식문화를 발전시켜왔죠. 특히 발효식품은 우리 음식의 핵심인데 이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 음식을 저장해야 했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정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문화와 음식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기후와 역사, 문화적 배경이 깊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미옥 사장님이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준 씨가 저를 식탁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전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적인 에피타이저 같은 음식이죠. 재료에 밀가루와 계란을 입혀 부친 요리인데 파전, 김치전, 해물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영준의 설명을 들으며 전을 맛보았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이었고 특히 파전의 향긋한 맛이 입맛을 돋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를 함께 마시는 것을 즐겨요. 빗소리와 전 지지는 소리, 그리고 막걸리의 새콤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특별한 경험이 되죠. 김정호 씨의 말에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 따뜻한 리소토와 레드와인을 즐기는 북부 이탈리아의 풍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김미옥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오며 여러 접시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어 먹는 전통이 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갈비찜, 잡채, 불고기, 송편 그리고 다양한 나물과 김치가 놓였습니다. 식탁이 풍성하게 차려지자 김미옥 사장님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존중과 환대의 표현이에요. 진수성찬이라고 하죠.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곳에서의 환대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진정한 마음의 나눔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가족들은 저에게 음식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잡채는 왕실 음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송편은 추석의 보름달처럼 둥글게 빚어 소원을 담는다는 것, 각 나물에는 건강에 좋은 효능이 있다는 것까지. 모든 음식에는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또 다른 특징은 약식 동원의 개념이에요.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는 철학이죠. 그래서 한국 요리에는 건강을 증진하는 재료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김정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과 건강의 연관성은 보편적인 지혜인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미옥 사장님이 차를 준비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며 여운을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대추차를 준비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면서도 진한 대추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랐죠. 그때 저를 지탱해 준 것이 바로 한국 음식이었어요. 고향의 맛을 재현하면서 향수병을 달래고 동시에 새로운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었거든요. 김미옥 사장님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대해 늘 꿈꾸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이민자들을 위한 작은 식당이었지만 점차 미국인들에게도 한국 음식의 맛과 가치를 알리고 싶어 하셨죠. 김치의 발효과학이나 한식의 영양학적 균형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김미옥 사장님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처음엔 그저 고향 음식이 그리워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해 주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영준 씨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파비오 씨는 미식 평론가로서 한국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이 질문에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습니다. 두 나라의 음식 문화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다르지만 핵심 가치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어요. 첫째, 두 나라 모두 음식을 통한 가족의 결속을 중요시합니다. 둘째, 지역 특산물과 제철 식재료를 중시하는 철학이 있죠. 셋째, 음식을 만드는 시간과 정성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김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의 핵심이죠 라고 공감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파비오 씨, 내일 저희와 함께 김장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마침 이번 주말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김치를 담글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뉴욕에 머무는 마지막 날 김미옥 사장님의 가족과 함께 김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퀸즈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20여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고 배추무, 고춧가루 등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공동체의 축제예요. 과거 한국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겨울을 대비해 김치를 담갔어요. 서로 돕고 나누는 품앗이 문화의 일부였죠. 김정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이탈리아의 포도 수확철이나 올리브 오일을 만들 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문화권이지만 음식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김장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무와 다양한 채소를 채 썰고 양념을 만들어 버무리는 일까지 모든 과정이 정확한 순서와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양념을 배추 잎사귀 사이사이에 넣는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점차 요령을 터득해갔습니다. 김장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며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한국 민요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음식 문화의 전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작업이 끝나고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갓 담근 김치와 함께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고 어르신들은 막걸리와 소주를, 아이들은 식혜를 마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30년간 미식 평론가로 활동하며 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했지만 진정한 음식의 가치는 화려한 인테리어나 미슐랭 스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문화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욕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엄마의 정성을 방문했습니다. 김미옥 사장님은 작은 보자기에 싼 선물을 건네주셨습니다. 풀어보니 직접 담근 김치와 고추장, 그리고 한국 전통 찻잔 세트였습니다. 이탈리아에 돌아가서도 한국 음식의 맛을 기억해 주세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로마로 돌아와 첫 번째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가진 것 음식에 담긴 정의 문화였습니다. 그 글은 이탈리아 최대 미식 저널에 실렸고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뉴욕을 방문할 때마다 엄마의 정성에 들러 김미옥 사장님의 요리를 맛보고 그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새로 문을 연 제 작은 레스토랑에서는 이탈리아 요리와 함께 반찬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메인 요리와 함께 작은 전체 요리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시도에 놀라워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정한 환대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문화,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와 깊이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한식 세계화 화이팅!